너희는 둘 다 가난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볼 일이 없었어. 이것이 너희 일생에서 가장 큰 결핍이란다. 사람을 사귈 때는 언제나 진실하고 너그럽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 사소한 약점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지는 말거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우주인 지음 5월 9일 편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입니다. 우린 누구나 끊임없이 인생에 대해 고민하며 살고 있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늘 던지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볼 때 내가 지금껏 살면서 겪은 일들, 그로 인해 깨달은 것들 다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건 부모라 해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인생을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딸들에게 보내는 아빠의 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네가 이 편지를 열어볼 때쯤이면 나는 보스턴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있을 거란다. 이제 정말 혼자만의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며칠 전 네가 어린 시절에 관한 일들을 물은 적 있었지? 그 후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의 유년 시절은 참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 네가 어렸을 때는 나 역시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터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단다. 그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지. 아빠로서 나는 네가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물론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아빠는 196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단다. 놀랍게도 그곳 아이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구나. 하루는 이웃에게 물어봤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테고 그러면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할 텐데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러자 그 미국인이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의 즐거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느라 괴롭게 보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볼티모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단다. 수입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서로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지. 1997년에는 뉴저지 AT&T 근처에 작은 마을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도 참 친절했단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실리콘밸리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은 앞에 두 도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는데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단다.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빠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지. 간식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옷은 죄다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었단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사실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이 없단다. 행복은 돈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아빠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다투신 적이 없단다.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에 나와 네 작은아빠는 가난했지만 늘 즐겁고 평온했어. 네 엄마와도 결혼 후에 절대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단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처럼 즐거움과 행복은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즐거움은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마음껏 발휘될 때 생겨나기도 해.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에 날마다 친구들과 산으로 호수로 놀러 다니기 바빴어. 만약 빽빽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이런 즐거움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예전엔 오늘날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란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행복의 큰 조건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단다.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거든. 간디는 삶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해. 그러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지위가 높고 임무가 막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제한적이란다. 돈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저 종이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 생각해보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매일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돈은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니?
아빠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란다. 너희들에게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야. 두 번째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행복을 논할 수 없단다. 또 꿈은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지지. 그러니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해. 세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빠는 살면서 되도록 다툼은 피하려고 노력했어. 다툼이 전혀 없을 순 없지만 다툼을 줄이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자기만 잘났다는 식으로 남을 깔보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단다. 네 번째는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야.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처럼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란다. 며칠 전 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내게 물었지. 아빠는 우선 네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구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좋은 사람이 되어라. 멍화는 이제 2년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구나. 당분간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하는 일일 거야. 물론 우리도 네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네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구나.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는 태도란다. 아이의 인생에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이야. 오늘 아빠가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중요한 일에 관한 거야. 멍씨는 아직 어리지만 언니에게 하는 이야기를 너도 잘 새겨듣기 바란다. 몇 년 전 구글 창립 초기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둘러앉아 구글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좋은 시기에 구글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어. 구글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 편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야.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구글이 절대 편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일부에선 믿지 않을 거야. 2007년 구글에서 개방형 휴대폰 동맹을 제창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여러 반도체 기업과 휴대폰 기업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기꺼이 참여했단다. 그동안 편법을 쓰지 않고 성실히 기업을 운영한 덕분이었지. 또 우리가 구글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구글에서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공감하고 동료들과 협력해
회사에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란다. 구글은 창립 초기에 회사의 모든 내부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기밀 유지를 요구했어. 직원들이 1000명 가까이 늘어났을 때도 내부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외부에 새어나가는 일은 없었어. 이것은 회사에서 기밀 누설을 강력히 규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밀 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회사의 규모는 작아도 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야. 반면 직원을 뽑을 때 능력만 보고 인성을 중시하지 않는 회사들은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직원의 수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단다. 회사뿐만 아니라 사람도 역시 능력보다 인성이 훨씬 중요해. 이 사실만큼은 너희가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다.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계속 노력하면 돼. 하지만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평생 돌이킬 수 없게 된단다. 아빠는 그동안 똑똑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젊은이들을 많이 봐왔단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도 피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게 돼.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능력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본단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과를 조금 덜 낼 뿐이지만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 올바른 인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작은 경험들을 통해 길러지는 거야. 인성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가 가정교육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커.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거나 부모가 너무 바쁜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하지.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이의 인성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성적만 지나치게 중시하고 엄격히 관리하면서 다른 부분의 성장은 소홀히 한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반감이 생겨 부모의 기대와는 반대로 자라게 된단다. 아빠는 너희를 가급적이면 혼내지 않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해왔어. 너희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고 아빠를 나무랐을 정도였지. 아빠는 너희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성적이 좋지 않다고 이를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분명 크게 혼을 낼 거야.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다. 아빠는 이 말을 참 좋아한단다. 만약 성공과 선량함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아빠는 기꺼이 선량함을 택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세상에는 큰 성공을 거두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나 선량한 마음을 갖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누구보다 행복하단다. 구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대부분 교양 있고 선량하며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어. 자신감과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든 좋은 기회가 찾아올 테니 성공에 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나눴지. 그러니 아빠와 엄마는 너희가 앞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하고 어떤 일을 통해 성공을 하든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할 거란다. 특별히 멍화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2년 동안 네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든 우린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어딜 가든 우린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란다. 너는 아빠, 엄마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어떻게 해야 인성이 바른 아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에 4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렴. 성실하고 신용을 지킬 것, 근면하고 자율적이며 겸손할 것, 친절하고 상냥할 것, 정직하고 공정할 것. 이 4가지만 명심한다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멍화 네가 앞으로 2년 동안 학업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아빠는 네가 선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거야. 멍신이도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렴. 아빠로부터. 가난에 굴복하거나 가난을 극복하거나. 아빠가 오늘 할 이야기는 어쩌면 네가 별로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닐 수도 있어. 아마 지금 네 생활과 밀접한 주제도 아닐 거야. 바로 가난에 관한 거란다. 지난번에 아빠가 물었지? 우린 항상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굳이 돈을 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야. 그때 너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 그도 그럴 것이 네 주변의 친구들도 돈 걱정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런데 아빠는 이 점이 늘 걱정이란다. 너도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너처럼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건 아니야. 아직 세상에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네가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인생을 스스로 꾸려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네 언니 멍화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생님이 졸업식에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 갑자기 졸업생들에게 사방을 둘러보라고 하시더구나. 졸업생과 학부모 모두 영문을 모른 채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처럼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빠는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잘 알아. 태어나서 처음 기억하는 개념이 가난일 정도니까. 네 어린 시절과는 완전 반대였단다. 아마 너는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평생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와 나는 불평등한 셈이지. 제퍼슨 기념관을 가거나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읽고 나면 늘 머릿속에 맴도는 구절이 있단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평등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숭고한 이상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한 존재가 된단다. 네 언니 멍아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우리도 잠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에 비해 너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어. 너희는 둘 다 가난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볼 일이 없었어. 이것은 너희 일생에서 가장 큰 결핍이란다.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단다. 그것이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말이야. 아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인 결핍으로 고생했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1960년대 태어난 중국인들에겐 그런 자유가 없었단다. 아빠가 어렸을 때 중국에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 10년 동안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어. 우리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맡겨졌단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중국의 대도시 중 하나인 난징에 살고 있는데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셔야 했지.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단다. 그때는 그 흔한 달걀도 고기도 굉장한 사치품이었어. 비단 우리 집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거의 모든 집이 가난했단다. 난징은 중국에서도 규모가 꽤 큰 도시고 생활 수준이 높은 편이었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소도시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웠을 거야. 아직도 4살 무렵의 일이 기억나. 1971년 겨울이었단다. 부모님이 나를 보러 오셨고 조용하던 집안은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지. 어린 나이에 2년 넘게 떨어져 살았으니 말이 부모지 두 분의 얼굴조차 낯설었어. 그때까지 나에게 가족이란 할아버지, 할머니 뿐이었단다. 며칠이 지나서야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 그때 부모님은 나를 베이징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오셨던 거야. 베이징은 내가 원래 태어난 곳이자 부모님의 직장이 있던 곳이었지. 일주일 후 나는 부모님과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갔어. 부모님 말에 따르면 그날 할아버지가 기차역까지 배웅해 주셨는데 내가 대성통곡을 했다는구나. 난징에서 베이징까지는 1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꼬박 하루 동안 기차를 타야 했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땐 깜깜한 밤이었고 아버지의 동료들이 기차역에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지. 베이징에서 우리 집은 3평 남짓했어. 3 식구가 살기에 아주 비좁은 곳이었단다. 샤워 시설은 물론 개별 급수 시설과 화장실조차 없었어. 그런데 사실 난징에 살 때 비하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했었지. 하지만 베이징에서의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단다. 얼마 후 우리 가족은 쓰촨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
그곳은 베이징에서 1800km나 떨어진 곳이었어. 미국으로 치면 콜로라도 같은 곳이지. 허허 벌판에 덩그러니 학교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근처에는 제대로 된 상점은 물론 가장 가까운 백화점도 3km나 떨어져 있었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에겐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거야. 당시 부모님의 한 달 월급을 합쳐도 100위안 남짓밖에 되지 않았어. 지금 미국 환율로 따지면 $70 정도 되겠구나. 음악회 티켓 한 장 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지. 우리 세 식구는 그 돈을 쪼개고 쪼개 한 달을 살아야 했단다. 게다가 그중 일부는 난징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보내드려야 했어. 얼마 후 네 삼촌이 태어나면서 돈은 더욱 부족해졌지. 부모님이 10년 동안 모은 저축마저 바닥이 나서 월말이 되면 아름아름 돈을 빌려 겨우 생계를 유지했단다. 아빠는 원래 음식을 조금 가리는 편이었는데 그때는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음식이든 보기만 해도 군침을 줄줄 흘렸단다. 아마 네가 당시에 내 모습을 봤다면 교양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러니 혹시나 가난한 아이가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봐도 너무 비난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시대에는 좋은 음식은커녕 배불리 먹는 것조차 큰 사치였어. 아빠는 10살이 넘도록 해산물이 무엇인지도 몰랐어. 1년 내내 먹은 사탕과 과자를 모두 합쳐도 1kg도 채 되지 않을 거야. 부모님이 일하시는 학교 주변은 전부 농촌이었는데 그곳 아이들은 제대로 된 옷조차 입지 못했어. 겨울에도 얇은 무명옷만 걸치고 사계절 내내 맨발로 다녔단다. 낡은 집신 한 켤레도 그들에게는 사치였어. 그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 밥을 굶지 않으려면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고 가축을 돌봐야 했거든. 제대로 먹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니 병이 나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을 치러야 했지. 아빠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이런 모습이란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일들을 잊을 수가 없어. 가난은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욱 분발하게 만들기도 해. 아빠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가난이 동력이었던 셈이지. 가난한 것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었어. 그건 바로 공부 외에는 신경 쓸 것이 없었다는 거야. 요즘 아이들처럼 관심 가질 일이나 물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덕분에 학원 문제는 늘 순조로운 편이었단다. 어른이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을 때도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가게 될까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남들처럼 과감한 투자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단다. 아빠뿐만 아니라 아빠와 동시대를 살아온 친구들은 대부분 그랬어. 가난을 동력 삼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우린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나가고 있단다.
비록 개개인이 걸어온 길은 다르고 속도의 차이도 있지만 모두들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 상황을 바꿔놓은 거야. 중국에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해. 대단한 사치를 누릴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으니 말이야. 쓰촨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나처럼 학교에 다니진 못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 쓰촨은 천부지국이라고 불려.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의미지. 중국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나서부터 그곳 사람들도 자신의 두 손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그 가난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란다. 가난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에게 큰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선 네가 조금 더 크면 다시 얘기하자꾸나. 오늘 기억할 것은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야. 우린 마땅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 가난은 절대 그들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았냐고 비난해선 안 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갖고 있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면 그들도 분명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삶이 풍족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아빠로부터. 소통의 목적. 그제 네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 여름방학 때 필요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들었어. 그런데 엄마가 깜빡하고 문자의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아 비행기 티켓 예약이 늦어졌구나. 사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 우선 이 일을 해결한 다음 앞으로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너도 컴퓨터를 배워서 알겠지만 컴퓨터 통신은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정보를 얻어야만 비로소 완성된단다. 내가 정보를 내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방법은 통신의 효율을 낮추는 단점도 있지만 덕분에 통신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단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신은 그렇지 않아.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끝나면 상대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관없이 통신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해. 너도 학교나 인턴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A가 B에게 어떤 일을 지시했는데 한참 뒤에 보니 B는 그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데 B는 그 일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A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예 듣지 못했거나 이해를 못했던 거지. 직장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이런 작은 오해로부터 생겨나.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효과적인 소통을 하는 거야. 두 사람 사이의 통신, 즉 소통은 상대방이 내가 전달한 정보를 제대로 듣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 소통의 목적이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과 나의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해.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게 만들려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거야.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교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과목도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가 하면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저 자신이 아는 대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후자의 문제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자신과 지적 수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간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국의 훌륭한 외교관이었던 구웨이쥔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는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서방 국가의 대표들에게 산둥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었어. 그는 중국 사람들에게 공자는 예수님만큼이나 중요한 존재라고 설명했어. 서양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을 성지로 지정해 놓고 줄곧 그곳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처럼 공자가 태어난 산둥성은 중국인들에게 예루살렘과 같은 성지라고 말했지. 서방 국가의 대표들은 그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 그건 그들이 공자와 산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익숙했기 때문이야. 또한 누군가와 소통할 때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러나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으면 상대방은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소통의 효과는 제로가 되는 거야. 더욱이 소통을 할 때 쓸데없는 잡음이 섞이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해. 효과적인 소통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한두 마디의 핵심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이번에는 인텔의 창업자인 로버트 노이스가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6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반도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 로버트 노이스는 1957년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해 셔먼 페어차일드를 설득해야 했어. 페어차일드는 과학기술 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았음에도 도체와 반도체의 차이가 무엇인지, 반도체로 만든 트랜지스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 노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고 페어차일드는 곧장 그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었단다. 모래와 금속 회로의 기본 물질은 앞으로 트랜지스터 재료의 원가를 0에 가깝게 낮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경쟁은 제조 공법에 달린 셈이죠. 페어차일드가 투자한다면 당신은 이 경쟁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저렴한 트랜지스터는 전자제품의 원가를 크게 낮춰 수리보다 제조가 더 저렴해지도록 만들 테니까요. 노이스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시대의 상업적 특징을 간단히 잘 설명했어. 그는 돈이 되는 것은 재료가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지적 부가가치라고 강조했지.
페어차일드는 노이스의 말을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했단다. 훗날 페어차일드는 62세라는 고령에 벤처 투자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노이스가 설명한 트랜지스터의 앞날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어. 이런 예들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즉, 어떤 말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야.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어. 아빠는 강연을 부탁받을 때마다 청중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봐. 그들이 어떠한 지식 배경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단다. 또한 소통을 할 때 중요한 건 자신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야.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화가 끝나면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상대방도 문제없이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곤 해.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단다. 오히려 유려한 말솜씨에 자신이 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반발심을 갖기도 하지. 이런 소통은 겉으로 봤을 땐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철저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 소통을 할 때는 확실한 사실이 화려한 언변보다 훨씬 중요하단다.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째,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해. 내가 말을 끝냈다고 해서 의미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둘째,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통해야 해. 절대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기 위해 간단한 내용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돼. 셋째, 소통은 간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해. 넷째,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소통을 의미하진 않아. 소통의 목적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말문을 막는 것이 아니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야. 특히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단다. 그러니 평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아빠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두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 그 정성이 듬뿍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아빠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좋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